전자와 전기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전자원,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물리원 여기 시험 범위가 들어간 학교들이 있었어요. 지금 경복고는 없고 중앙고, 이대부고, 중앙고 이번에 시험 안 봤구나. 이대부고 시험 봤고, 대신고 여기 시험 봤고, 저기 명지고가 여기를 시험 봤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는데 애들이 조금 틀렸더라고. 별거 아닌 걸로. 자, 전자의 발견부터 할게. 원자라고 쓸까? 원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원자에는 원자핵도 있고, 원자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도 있고, 전자도 있다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자를 당시에는 돌턴이 원자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렸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입자라고. 그러니까 그게 한 덩어리라는 거지. 돌턴의 원자 모형은 공 모양이었어. 이게 이제 원자가 이거지. 그냥. 그런데 이 이후에 톰슨이 전자를 발견을 합니다. 전자 발견. 이 전자를 발견한 실험은 음극선 실험이다. 우리 건전지 이렇게 그리면 회로 이렇게 그리잖아. 어디가 플러스 극이야? 빈 쪽이 플러스 극이지. 짧은 쪽은 마이너스 극이죠.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극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러? 양극이라고도 불러. 마이너스 극은 음극이라고도 부르지. 그 음극이야. 건전지의 음극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전자를 계속 배출해 주지. 그래서 전자 이동 방향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이라면 그 음극선에서의 음극은 전자가 쏘아지는 곳이라고 보면 돼. 공급되는 곳. 그런데 이게 선처럼 보였던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를 전자기파라고 생각했다는 뜻이지. 전자기파. 이 전자기파라는 말을 조금 이렇게 낯설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던데, 전자기파 그러면 빛이야. 빛은 입자가 아닙니다. 빛은 파동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뒤에서는 입자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또 여기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빛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이건 틀린 거지. 알고 보니까 음극선은 입자였던 거야. 처음에는 빛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음극선이라고 부른다. 실제로도 빛이 나기는 난다. 그런데 그게 음극, 전자들 자체가 빛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전자가 지나가면서 빛을 내는 거다. 여러분들 형광등 안에는 사실 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광등을 깨보면 그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들이 있는데 그 기체들을 때려. 그 기체들을 때릴 때마다 빛이 나. 그런데 그때 나오는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야. 그 빛이 자외선인데 걔네가 형광 물질을 때려서 형광 물질의 빛이 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극선 실험을 할 때 진공관을 쓴다고는 하지만 이 진공관은 완벽한 진공은 아닙니다. 진공관에 극을 연결을 하고 전원장치를 딱 설치를 해. 이쪽은 플러스 극, 이쪽은 마이너스 극. 처음에는 전압이 낮아. 그럼 여기서는 아무 일도 안 생겨. 전압을 천천히 높여봐.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 전자들이 쌓이고 이쪽은 플러스가 되겠지. 이 전압이 점점 높아지면 여기 쌓여있던 전자들이 여기에 플러스 극이 잡아당기는 힘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빠져나온다고. 징. 이렇게 빠져나올 때 빛이 약간 청록색 빛이 나는데 그걸 우리는 음극선이라고 불렀었어. 이 실험은 톰슨만 한 게 아니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실험을 했었어. 그래서 공통적으로 어디까지 발견을 했냐면 첫 번째, 여기에다가 바람개비를 뒀더니 그 바람개비가 회전을 하더래. 바람개비가 회전을 한다는 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 빛은 그냥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잖아. 그럼 빛으로 바람개비가 도나? 못 돌아. 나중엔 돈다고 해. 근데 지금은 아니야. 바람개비가 회전하는 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녀석은 입자라는 사실을 알아냈어. 입자라는 거는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운동량을 가지고 있으면 돼. 그리고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도 돼. 그냥 이거는 외워두는 게 좋을 거야.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 라고 그냥 외워두면 편해져. 뒤에서. 운동량은 원래 이제 1단원에서 배우는 건데 질량 곱하기 속도로 계산합니다.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운동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한 번씩 다 배웠을 거니까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지. 둘 다 뭘 갖고 있어요? 운동에너지든 운동량이든 질량을 가지고 있지 빛은 질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자라면은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왜 회전해? 상호작용하니까 회전하지. 때린다는 얘기가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지. 빛은 힘을 줄 수가 없어. 어떤 다른 물질에게. 그런데 입자는 힘을 줄 수가 있다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작용, 반작용이지.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할 때는 이 바람개비가 회전하는 것을 보고 이 음극선을 구성하는 물질은 입자다. 그리고 이 입자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알아. 이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거를 틀렸었어. 별거 아니지. 두 번째, 뒤에 바람개비 뒤에 그림자도 생기더래요. 그림자가 발생하는 거는 이 녀석이 직진한다는 뜻이야. 휘어지지 않고 앞으로만 직진하니까 딱 뒤에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거지. 세 번째, 자 여기까지는 톰슨을 비롯해서 모든 과학자들이 실험에 성공을 했어. 그런데 이거는 다 실패할 때 톰슨만 성공한 거야. 여기다가 자기장을 걸었더니 혹은 전기장을 걸었더니 자기장 건 거부터 해볼까? 만약에 여기에서 전자가 이렇게 나간다고 치자. 이 위쪽이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이야. 그럼 여러분들 다 배웠던 것처럼 N에서 S극 쪽으로 자기장이 생기지. 그리고 전자의 운동 방향이 이쪽이면 전류는 반대지. 전류가 이쪽인데 자기장이 아래쪽이면 힘을 나오는 쪽으로 받아. 그럼 얘가 이렇게 휘어져야 돼. 이게 휘어져야 돼. 두 번째, 전기장은 그럼 뭐냐? 전자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쪽에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아래쪽에다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면 이것 때문에 여기에 전기장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생겨. 힘을 받게 하는 거지. 그럼 전자가 어느 쪽으로 가겠니? 플러스 극 쪽으로 쭉 휘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경로에 휘어짐이 생기냐? 진행 경로가 휘어지는가? 여기서 다 실패했어. 이게 안 휘어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실험했을 때. 톰슨은 이걸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봤었냐면 진공관에는 내가 아까 기체가 있는 걸 알았잖아. 근데 저 기체들 때문에 얘가 방해받아가지고 휘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독일에서 가장 좋은 진공관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한테 부탁을 해서 가이슬러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한테 부탁을 해서 더 진공에 가까운 관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 그게 이제 만들어주는데 성공을 했고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휘어지더라. 그래서 뭘 알아낸 거니? 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걸 알아냈어. 그럼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묶어서 보면 지금 이 물질을 음극을 이루고 있는 음극을 이루는 물질은 당연히 뭘로 돼 있어? 원자로 돼 있겠지. 원자로 구성. 아무리 실험을 해봐도 여기서 플러스 전하는 튀어나오지 않는다. 계속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만 튀어나오더라.
그래서 이 입자를 일단 전자라 부르기로 하고 원자 모형을 이렇게 만들었지. 원래 원자는 중성이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저 덩어리는 플러스를 띄고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 안에는 전자가 알갱이처럼 박혀 있다. 푸딩에 플러스를 띄고 있는 푸딩 덩어리에 건포도가 박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했었어. 이거를 푸딩 모형이라고 불러. 톰스는 여러분들 들어봤으려나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소 중에 하나가 영국 왕립학교처럼 제일 유명한 데가 캐번디시 연구소라고 있어. 거기서 노벨상 수상자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거기 소장이 톰슨이었어. 이 톰슨이 소장으로 있는 동안에 여기선 정말 많은 과학자가 여기에 저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러더퍼드. 원래 소속은 캐번디시 연구소에 있다가 미국에 가서 연구를 하다가 다시 돌아왔었어. 나이 차는 꽤 납니다. 20살 차이 나나? 이 러더퍼드는 톰슨의 이 원자 푸딩 모형이라는 원자를 재해석하려고 했었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스승님 아니 본인의 상사의 푸딩 모형이잖아. 이거를 맞다고 참 뭐라고 해야 돼? 뭐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안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설을 세웠어. 이 안에는 작은 단단한 무엇인가가 들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준비한 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야. 여러분들 뭐 교수님 그런 뭐가 되게 많이 알 것 같잖아. 보통 석사하고 박사를 해서 특정 분야에 박사 학위를 가진 채로 교수가 되면 많은 걸 아는 게 아니라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거야. 당시에 러더퍼드는 뭐에 가장 유명한 전문가였었냐면 알파 입자 방사선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방사선의 종류가 세 가지 있거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자,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알파선은 선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우리 아까 약간 어떤 느낌이라 그랬어? 빛 같은 느낌이라 그랬지? 근데 이것도 나중에 아는 거야. 알파선이 입자였던 거야. 이게 선인 줄 알았지, 빛인 줄 알았지. 근데 선이 아니라 입자였던 건데 이게 헬륨의 원자 핵이었어. 헬륨 원자 핵. 러더퍼드는 이거 알고 있었고, 베타선은 그냥 전자야, 전자. 감마선이 진짜 전자기파야. 전자기파에 속하고 있는 빛이야. 그런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빛이야. 그래서 감마선은 우리가 맞으면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 알파선이나 베타선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해. 물리적으로는 덜해. 베타선이 안 좋은 거는 왜 안 좋으냐면 여러분들 다 배워봤을 고유결합이나 이온결합은 기본적으로 원자 사이에 전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런데 그 전자들의 결합을 베타선의 전자가 때리면서 그걸 깨버려. 그럼 뭐 여러분들 뭐 알고 있는 뭐 DNA도 다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염기소리를 바뀌는 거지. 방사선의 가장 큰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우리는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요거 감마선은 전자기파다, 베타선은 전자다, 알파선이 헬륨 원자 핵이다. 그래서 저걸 딱 쏘면 알파선 헬륨 원자핵은 종이 한 장도 못 뚫어. 종이 한 장을 뚫기도 힘들어. 나머지 두 개는 종이 한 장을 뚫습니다. 그런데 우리 베타선은 콘크리트를 못 뚫어. 그런데 감마선은 콘크리트도 뚫을 수 있습니다. 1m까지는 뚫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핵폐기물 같은 거 저장해 줄 때는 콘크리트 최소 두께 1m의 공간에다가 집어넣듯이. 어쨌든 알파선은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덩어리가 되게 커요. 쟤를 쏘는 거야. 얇은 금 박에다가. 금이야. 그냥 금속이 아니야. 금. 왜 하필이면 금일까?
원래 금속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연성과 전성이 좋다라는 특징이 있어. 연성은 잘 늘어나는 거고 전성은 잘 펴지는 거야. 얼마나 잘 펴지냐면 금 같은 경우에는 1g만 있어도 이거를 쭉쭉 얇게 펴면 테니스 한 코트를 다 이렇게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넓어져. 그럼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원자 하나의 두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게 거의 유일한 거지. 금이 물론 이제 원자 하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두세 개 정도의 두께로 얇게 만들 수가 있어. 여기에다가 알파 입자를 쏘아보는 거지. 알파 입자를 쭉 쏴. 만약에 푸딩 모양이 맞다면 100만 개를 쏘면 100만 개가 그냥 여기를 통과해서 지나와야 돼. 왜냐하면 이 원자핵, 그 헬륨의 원자핵은 약간 총알 같은 느낌이고 얘는 말 그대로 푸딩이니까 얘를 그대로 다 뚫고 지나갈 거라고. 근데 러더퍼드는 처음부터 가정을 했다 했지. 분명히 100만 개가 여기 다 지나가지 않을 거야. 100만 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휘어지는 것도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봐.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100만 개 중에 몇 개 정도는 이렇게 휘어져서 이런 부분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녀석은 부딪혀서 반대쪽에서도 발견이 되더라고요. 물론 1000만 개 중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되는 비율. 그 정도 비율로 나타난다면 이거를 거의 한 2, 3년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계속. 대부분은 여기에 딱딱딱 꽂히지. 그런데 일부는 휘어지고 일부는 반대편에서 발견하는 걸 보고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우리 톰슨이 여기까지도 계산을 했었거든. 원자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라고. 여기까지 계산을 해놨었어. 원자의 크기야. 그런데 이 실험 결과 이 가운데에 굉장히 단단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이 알파선을 튕겨낸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비율이 1000만이라고 했잖아. 아 저기 10만 개 중에 하나 정도? 라고 해야겠다. 10만 개 중에 하나 정도. 그거를 계산해보면 이 원자핵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정도가 돼요. 그리고 여기를 지나가다가 왜 휘어지냐. 얘가 플러스잖아. 그럼 얘도 플러스를 띄고 있어야지. 그래서 발견한 걸 우리는 원자핵이라고 하지. 러더퍼드 원자핵 발견. 그럼 여기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해보자. 첫 번째, 원자 중심에는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핵입니다. 왜 원자 질량 대부분이라고 해? 왜 원자 질량의 대부분이라고? 튕겨내니까. 두 번째, 휘어지는 걸 보고 우리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고 얘기하지.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뭘 보고? 휘어지는 걸 보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들 이 숫자들을 보면 대충 감이 오겠지만 만약에 내가 얘를 1cm라고 하잖아. 얘를 1cm라고 하면은 얘는 10의 5승 cm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1000cm지. 1000m지. 얘는 1km지. 무슨 말입니까? 1cm만큼의 원자핵 주변에 1km의 지름을 가진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야. 대부분은 비어있다는 거지. 원자 대부분은 비어있다. 여기서 원자가 대부분이 다 비어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약간의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원자가 대부분이 비어있는데 뭘 비어있어? 꽉 차있구만. 뭘
뭘 비어있냐? 꽉 차 있는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도 비어있어야 되는데 안 비어있잖아. 꽉 차 있잖아. 자, 요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내 눈으로 봤을 때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 빛이 얘를 통과하지 않아서 그래요. 빛이 지나가다가 전자들을 먹어. 뒤에서 말하겠지만 전자와 빛은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아마 1학년일 때일 거야.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배우니? 빛이 물체 반사돼서 우리 눈으로 들어온다. 뭐 이렇게 배우지. 그걸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그 사이에는 매개체가 전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들이 이 빛을 먹고 이쪽으로 뱉어내면 우리가 보이는 거고, 유리는 투명하지. 왜 투명해? 얘는 전자가 그 빛을 먹어서 이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빛의 경로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얘는 투명한 거고, 비어있지만 우리 눈에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건 첫 번째 전자 때문이다. 그럼 왜 만져도 만져지지 여기 통과되지 않느냐? 이건 전기력 때문이다. 우리도 원자로 돼 있고 얘도 원자로 돼 있으니까 원자에게 플러스, 내가 갖고 있고 쟤도 플러스 갖고 있고. 그럼 내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플러스랑 만나서 서로 밀어내. 그것 때문에 얘를 뚫지 못해요. 더 큰 힘을 주면 원자와 원자 사이에 또 어떤 전자들이 걔네들 결속시키고 있던 걸 깨는 거야. 그럼 통과할 수 있어. 그럼 물체가 부서지는 거야. 자, 그래서 원자가 대부분 비어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막 크게 무슨 뭐 모순이 있거나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야. 비어있어도 지금과 같은 일들은 당연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전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아까 전자는 이렇게 박혀있다고 설명했잖아. 그럼 전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 여기까지는 실험적 결과야. 1번과 2번과 3번은 실험적으로 이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지. 4번부터는 본인의 가설이고 실험으로 밝혀내지 못했고 문제점도 있었어. 자, 전자의 문제지. 지금 전자를 어떻게 배치하는 좋아? 전자, 원자핵 주변을 원동한다.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러더포드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왜 조금 센세이셔널 했냐면 느낌이 딱 뭐와 비슷해?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질량 예민, 태양 주변을 질량 예민 지구가 걸고 있다. 요거랑 굉장히 유사하지. 어떤 점에서 또 유사하냐면 만일력이라는 걸 우리 뉴턴이 발견을 했을 때 그걸 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어. 만일력 F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표현을 했어.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건 두 행성 사이에 혹은 항성과 행성 사이의 거리 R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만일력이라는 힘을 받았기 때문에 얘가 계속 직진하지 않고 잡아 끌려와서 원궤도 운동을 한다고 설명을 했었던 거지. 그리고 나중에 이게 타원궤도라는 더 정확한 계산이 일어났었어. 자, 이 식은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나오고 뭐 종종 나오니까 외우는 데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R제곱분의 GMM 요게 이제 만일력 공식이거든. 이거 뉴턴이 하는 거라지. 근데 우리 플러스랑 마이너스도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대. 전기력이야. 전기력은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를 쿨럼이 알아냈거든. K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야. 여기서 Q1과 Q2는 전하량이야. 여기서 M은 질량인 것처럼 만유인력은 그럼 왜 생겨? 만유인력은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기지. 그럼 전기력은 왜 생겨? 전하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기지. 식이 똑같잖아. 똑같아. 아주 그냥 똑같습니다.
R제곱분에 그러면 이 녀석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도 이 거리 R 전하량이 전자의 전하량은 2야. 전자의 전하량은 2. 그럼 원자핵 수소 원자핵은 플러스 2만큼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 우리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2니까 얘네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전기력 때문에 얘가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고 원운동을 한다고 설명을 한 거야. 그러면 이 우주 태양계가 운동하듯이 우리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도 같은 궤도 운동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면 우주와 우리는 하나인 거잖아. 우리 물리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이거나 저거나 대칭이 된다. 비슷하다, 유사하다. 하나의 이론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뭐 원자핵 주변을 원운동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건 태양계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거죠. 이 모형 자체. 아마 이런 걸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야. 이 아인슈타인이 했었던 이야기였는데 왜 만일력이 생긴다고 들었어. 뉴턴이 쓴 프린시피아에 보면은 사람들이 안 그래도 많은 질문을 했었어. 그때 이제 가장 많이 교류했던 사람이 헨리 해성의 헨리인데 만일력이 그럼 왜 생기는 거냐? 만일력이 질량 때문에 생긴다는 거는 알겠는데 만일력은 어떤 식으로 전달되고 정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질량이 뭐길래 힘이 생겼냐? 그 힘을 어떻게 전달하냐? 힘이 전달되는 속도는 얼마나 빠르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뉴턴이 거기에 해답을 뭐라고 했었냐면 독자들의 생각에 맡기겠다. 알 수가 없지. 본인은 모르는. 근데 그 이야기를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어느 정도 밝혀요. 아마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고무판 이런 실험들 막 물리 교수들이 많이 하니까 고무판 위에다가 볼링공을 딱 올려놔. 그럼 볼링공이 어떻게 되니? 쑥 하고 이렇게 쑥쑥 이렇게 파고들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쑥 하고 파고들잖아. 이렇게 파고든 곳에다가 공을 하나를 딱 놔봐. 그럼 공이 어떻게 돼? 또르르르르 하고 가서 볼링공이랑 부딪혀. 이걸 아인슈타인이 정의해 놨던 이야기야.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나중에 이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배울 텐데 질량은 공간을 왜곡시킨다. 물론 3차원 세계를 이걸 2차원적으로 설명을 한 거니까 3차원 세계에서 공간을 어떻게 왜곡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사고가 필요하지만 단순하게 보면 질량이 크면 공간 왜곡한 정도도 커지고 공간 왜곡한 정도가 커지면 이 녀석이 더 빠르게 와서 부딪힐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질량이 왜 만일력을 만드냐? 요걸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질량은 공간을 왜곡시켰으니까. 그래서 왜곡시킨 공간을 저 물체가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상황. 그래서 이 내용에 감명받은 어떤 물리학자가 전쟁 중이었었는데 참호 속에서 수학식을 막 계산해서 내린 결론, 질량이 굉장히 크다면 공간을 더 많이 왜곡시켜서 정말 깊은 우물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이 공간을 따라가던 빛이 이 공간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너무 깊은 우물이니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지 않겠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알고 있지. 슈버트 슐츠라는 사람이 이 내용을 아인슈타인에게 편지를 보냈고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굉장히 흥미롭고 내 이론을 이렇게 아껴줘서 고맙지만 정말 쓰레기 같은 이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 쓰레기는 좀 오버였나? 하여튼간에 그 정도로 심한 말을 조금 했었다고 해.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름이 밝혀진 적이 그 이름을 만든 적이 없었는데 그 슈바르트 쉴츠가 제대를 하고 나서 전쟁 끝나고 나서 여기저기 강연 다니다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 굉장히 흥미를 가지니까 요 얘기를 또 하기 시작했었대. 그러다가 이제 이거 아직 이름 못 붙였는데 어떤 이름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때 저기 이제 관객들 중에 하나 손 들더니 이게 빛도 못 빠져나오니까 거기는 검은색일 것이다. 그래서 검은색 구멍 블랙홀이라는 이름이 좋지 않겠어요? 이제 한 거지. 좋네요.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블랙홀 부르게 된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설명했던 이 내용은 만유인력을 설명한 거잖아.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 만유인력처럼 전기력을 설명하려고 한다고 지금 러더퍼드. 그러면 원자핵이 이런 식으로 우물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야. 주변 공간을 왜곡을 시켜서. 그럼 빨대기 같은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원자핵에 전자를 딱 놓으면 어떻게 돼? 또르르 쿵 하고 떨어져. 그럼 전자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전자를 빙글빙글 돌려줘야지. 그럼 안 떨어지지. 만약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갔어. 그럼 더 빨리 돌려줘야 돼? 천천히 돌려줘야 돼? 더 빨리 돌려줘야 돼. 그리고 아주 멀리 갔어. 평평한 곳이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회전시켜주지 않아도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원자핵이 있을 때 원자핵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원자핵에 가까워질수록 전자가 받는 힘은 일단 어떻게 될 것 같아? 당연히 커지겠지. 아까 여기 이 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R제곱분의 Q1, Q2처럼 전자가 원자핵에 가까워지면 받는 힘은 일단 커진다. 그 다음 두 번째, 전자의 속도는 빨라져야 돼, 느려져야 돼? 가까이 가면 더 빨라져야 돼. 세 번째, 좀 중요한 단어인데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될까? 에너지 준위라는 말이 조금 헷갈리지.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낯설 텐데 이거는 그냥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원래는 아닌데 그냥 위치 에너지 같은 걸로 생각하세요. 위치 에너지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위치 에너지, 정확하게는 역학적 에너지인데 그렇게 따지면 내가 더 많은 설명을 해야 돼서 위치 에너지라고만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가 지금 지구라고 생각을 해도 되잖아. 우리는 만유인력을 해석하는 것처럼 전기력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태양계 주변을 도는 것처럼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자는 아래쪽에 있을 때 커, 위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어디 있을 때 커? 바닥에 있을 때 커, 높이 올라갈수록 커. 높이 올라갈수록 크지?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가까워질수록 줄어듭니다. 그런데 멀어질수록 그럼 어떻게 될까? 멀어져서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무한히 멀리 가면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보통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 어떤 물체 m자리가 높이 h에 있을 때 mgh만큼을 받는다. 가지게 된다. 위치 에너지. 혹은 9.8mh라고도 배웠을 거야. 이게 위치 에너지야. 9.8mh.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뭘 받아야 돼? 중력이라고 하는 걸 받아야 돼. 중력을 받지 않으면 위치 에너지는 안 생겨. 뭐 떨어져야 운동 에너지로 바뀌지. 가만히 맞는데 떨어지질 않아. 그럼 그 안에 무슨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멀리 가. 무한히 멀리 가. 그럼 받는 힘이 있어 없어? 받는 힘이 없지. 받는 힘이 없으면 위치 에너지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무한히 멀리 가면 에너지 준위는 얼마다? 0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지세요? 이거를 생각을 약간 전환시키면 되게 별거 아닌 건데, 자, 봐봐. 아래로 내려가. 여기 원자핵 여기 있어. 원자핵 여기 있어. 여기 이제 무한히 먼 곳이야. 무한히 먼 곳. 전자를 이 위로 가면, 전자를 이 위쪽으로 끌고 가면 결국 에너지 준위가 0이 된대.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이 전자를 아래로 끌고 내려가면 에너지 준위가 점점점 감소한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에너지 준위는 무슨 값을 가진다는 얘기야? 올라갈수록 0이야.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작아진다는 건 올라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커진다는 얘기잖아. 에너지 준위가 점점 커지다가 0이 되는 거야. 어떨 때 이게 가능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면 가능하지. 그래서 에너지 준위의 부호는 마이너스다. 에너지 준위의 부호는 마이너스야. 얘는 기본적으로 0보다 작아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야. 또 뒤에 또 나올 건데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로닉 볼트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그래서 최고값은 0이야. 0보다 더 큰 플러스 값을 가질 수가 없어. 에너지 준위는 뭐 그런 이유는 뭐 나중에 배우면 되고, 우리는 여기까지 딱 정리를 해놓으면 일단 러더퍼드가 어떤 식으로 원자핵과 전자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된 거예요. 자, 다시 우리 러더퍼드는 당시에 방사선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어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의 권위자였다. 이 알파 입자의 산란 실험을 이용을 해서 원자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얇은 금박을 이용했고 여기다가 알파 입자를 쐈어. 그랬더니 대부분은 그냥 중앙에 묻혔지만 일부는 주변에 붙었고 그 중에 정말 일부분은 여기 반대편에 도착하더래. 이걸 가지고 알아낸 사실, 원자 중심에는 원자 질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핵을 가져야 한다. 그 크기는 원자의 10의 마이너스 5승배 정도의 크기,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정도의 크기를 가진 원자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원자핵은 플러스 전화를 띄워야 된다. 왜? 알파입자 바다가 휘어지니까. 그래서 플러스 전화를 띄워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따지면 원자는 대부분이 비어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 여기까지가 실험적 결과로 알아낸 사실이야. 그럼 전자를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게 좋겠는가를 고민하다가 만유인력과 비슷한 전기력, 쿨롱의 법칙을 통해서 이것도 외워야 돼. K 곱하기 RG 곱분의 Q1, Q2. 여기서 전하량은 뭐 1쿨롱, 2쿨롱 뭐 이런 건데 1쿨롱은 전자 몇 개 정도에 해당하는 전하량입니까?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에 해당하는 전하량이야. 굉장히 많지? 이게 625경계야. 저 정도가 있으면 1쿨롱이야. 자, 그래서 우리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전기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태양과 지구 사이의 만유인력으로 궤도운동을 하는 것처럼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전기력으로 궤도운동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원운동하는데 이때 원운동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수금지와 목도 천회가 아무 데서나 다 하잖아. 그러니까 임의의 궤도에서 원운동을 한다. 임의의 궤도에서 원운동을 한다고 말해. 어떤 특정한 궤도,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각자의 필요한 만큼의 어떤 임의의 궤도에서 원운동을 한다고 설명을 하면서 그 모형을, 전자가 돌고 있는 모형을 아인슈타인의 모형처럼 깔때기처럼 만들어 놓고 설명을 했다. 질량이 공간을 왜곡하듯이 원자핵이 이런 깊숙한 우물을 만들어 놨고 여기에서 전자를 놓으면 또르르 굴러 떨어지니까 이 녀석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회전을 해야 한다. 그래서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지. 만약에 얘가 안쪽 궤도로 들어오면 더 빠르게,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더 빠르게. 그래서 원자핵에 가까워질수록
받는 힘이 세지니까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 속도가 더 빨라져야 돼. 그런데 우리의 에너지 준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위치 에너지처럼 봤을 때 일단 원자에게 가까워질수록 위치 에너지는 작아지지, 위치 에너지는 작아져. 멀어지면 위치 에너지는 커져요. 대신에 무한히 멀리 갔을 때는 에너지 준위, 위치 에너지가 0이 돼야 돼. 이걸 만족하려면 에너지 준위 값에 앞에 붙는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어야 한다.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다가 최고값이 0이 되는 상황. 자, 여기까지가 러더퍼드가 정리한 내용이 되는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문제는 두 가지인데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할까 아니면 뒤에서 설명을 할까 책을 잠깐만 볼까. 이 뒤에 설명을 해도 되겠구만. 그럼 이제 문제를 우리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130, 139,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자, 핵심 체크를 먼저 볼게요. 핵심 체크 1번. 톰슨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 발견한 입자로 뭐예요? 전자죠. 자, 2번에 들어갈 말. 원자의 구성 입자. 러더퍼드가 무슨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습니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지. 무슨 전하를 띈다고요? 플러스 전하를 띈다고요. 자, 요거를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전자의 전하량, 전자 하나의 전하를 2라고 하고 그건 얘기했지? 전자는 2야, 전하량이. 원자 번호가 Z다. 원자 번호가 Z라는 건 무슨 뜻이야? 양성자가 Z개만큼 있다는 거지. 우리가 이제 원자에 대한 걸 공부를 할 때 헬륨을 내가 2에 4라고 쓰면 여기 2는 원자 번호이면서 양성자 수야. 그런데 이 양성자 수랑 전자 수는 같아야 돼. 그래야 원자가 중성이 되지. 그래서 양성자 수가 Z이라면 전자의 수도 Z만큼 있는 거야. 그런데 전자 하나의 전해량이 2라면 그럼 양성자 하나도 전해량이 2거든. 아까 여기다 썼지. 양성자 하나 2야. 전자 하나도 2고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럼 양성자가 하나가 2인데 Z개만큼 있으면 이게 총 전하량이지. 그래서 원자핵의 전하량은 Z 곱하기 2만큼이다.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양성자 하나하나의 전하량을 곱하면 Z 곱하기 2만큼이 원자핵의 전하량이 된다. 자, 5번에 들어갈 말.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누구의 질량이다? 원자핵의 질량이다. 그 다음 전기력,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같은 종류의 전하는 너무 쉬우니까 청력이지, 미는 힘이지. 미는 힘, 청력이 작용하고 다른 종류의 전하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 그러니까 인력이지. 쿨럼b 법칙. 자,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쿨럼b 법칙. K는 R제곱분의 Q1, Q2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해량 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8번에 들어갈 말.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전하 사이의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전기력. 원자 내에서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는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지. 전기적 인력 플러스와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보어의 원자 모형을 아직 소개를 안 했는데 보어의 원자 모형을 설명을 아직 안 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얘기하면 안 돼. 1번 톰슨 원자 모형은 플러스를 띤 원자의 바다에 이거지. 플러스를 띠고 있는 덩어리에 전자알기가 여기저기 분포되어 있다. 기억이야. 톰슨의 원자 모형은 기억입니다. 러더퍼드랑 보어 원자 모형 남은 걸 봐봐. 전자가 원자의 주위를 원동한다는 말이 똑같지. 그런데 뭐가 달라? 특정한 궤도냐?
임의의 궤도냐가 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러더퍼드는 임의의 궤도에서 원을 동한다고 했어. 그래서 궤도 반지름을 얼마나 갖는지는 사실 그렇게 막 중요한 게 아닌데 보어는 특정한 궤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딱 선을 그어버려요. 그래서 2번은 디귿이고 3번은 니은이죠. 2번 문제. 진공 상태에 가까운 유리관 안에 두 전극을 설치하고 요거지. 진공관에다가 두 전극을 설치하고 높은 전압을 걸어둔 밝은 선이 방출돼. 그게 빛인 줄 알았지. 이 선을 음극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빛인 줄 알았는데 톰슨의 실험을 통해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입자의 흐름입니다. 이 입자를 전자라고 하지. 3번에 1번. 원자 내부 공간은 대부분 비어있다. 그죠? 아까 여기서 얘기했지. 원자 대부분은 비어있다. 그 다음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전자 질량이 아니라 원자 핵의 질량이지. 알파 입자가 원자에 가까이에 접근하면 알파 입자는 플러스를 띠고 있는 헬륨 원자 핵이야. 지금 이제 고등학생 친구가 여기 있어서 다 얘기를 해주는데 별거 아닌데 저런 거 시험 나오면 애들이 기억이 안 났대. 헬륨 원자 핵이야. 헬륨 원자라고만 써도 안 돼.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가 아니라 헬륨 원자 핵이야. 2 플러스가 꼭 들어가야 돼. 서술형 같은 거 쓸 때. 자, 그래서 그 알파 입자가 원자에 가까이 접근하면 가까워졌으니까 밀어내야지. 밀어내는 힘은 전기적인 청력이다. 잡아당기는 힘 아니고요. 미는 힘이겠죠. 4번 문제. 자, 이제 요런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이 단원 있지? 방금 우리가 공부한 단원에서 수능이든 내신이든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저런 거랑 관련된 문제야. 지금 저거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문제를 이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를 보통 킬러 문제로 많이 해. 이 단어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어. 너네 들어와서 알겠지 뭐 요거를 이용하는 문제 일단 한번 이건 간단한 거니까 한번 해볼게. R 떨어져 있고 3분의 R만큼으로 줄였어. 그러면은 F는 K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가 전기력인데 Q1, Q2라는 전해량은 지금 안 바뀌었지. Q1도 안 바뀌고 Q2도 안 바뀌었어. 바뀌는 건 뭐가 바뀌었니? R이 바뀌었지. 얼마나 줄었어? 원래보다 3분의 1만큼 줄었어. 그치? 그런데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제곱을 또 딱 해줘야지. 그럼 얼마 나와? 9분의 1이 나와요. 9분의 1이니까 F는 얼마입니까? 거리를 3분의 1로 줄였더니 힘은 9배가 증가한다. 그냥 간단한 산수야. 그래서 물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수학을 어떤 식으로 최대한 직관적으로 다루냐가 되게 중요해. 이걸 잘 다루면 이게 없네. 있나? 있다. 모기가 있어가지고요. 모기가 언젠가 우리를 공격할 텐데. 자, 그래서 요거는 괜찮지. 그 다음 문제. 9F라고 써주면 되지. 4번은 9F. 자, 5번 문제.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합니까? 인력 작용하죠. 전자가 원자에게 가까워지면 전자의 에너지의 출처가 저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뭐 말하는 거야? 에너지 준위 말하는 거야.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아래로 내려가면 작아지고 위로 올라가면 커진다고 했지.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원자에게 가까워졌으니까 작아져야지.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뭐 너무 당연한 건데 가까우면 떼내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지. 왜? 힘이 세지니까 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봐봐봐. 얘가 가까워지면 에너지가 작아진다며.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내가 여기가 10만큼의 에너지를 주면 얘가 여기까지 갈 수 있어. 그럼 그거는 거의 무한대로 간 거나 마찬가지고 힘을 안 받는 거니까 이건 탈출이지. 그럼 내가 여기 있는 거를 탈출시키고 싶으면 플러스 5만큼만 주면 돼. 그럼 0까지 가는 거야. 0까지 갔다는 건 무한대까지 간 거고
무한되면은 힘이 없는 거지. 탈출인 거야. 여기 있을 때는 1만 주면. 그래서 원자에게 가까이 있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줘야 되는 거지. 혹시 화학원 했어요? 화학원 했어요? 안 했어요. 화학원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기억나? 아마도요. 이온화 에너지가 기억나고 우리 물리에서는 수소 원자 공부할 때 첫 번째 궤도에서 갖는 에너지 준위를 13.6 일렉트로닉 볼트라고 부르거든. 화학에서는 1312kJ/몰이라고 해. 전자 1몰, 그러니까 한 개라고 할게 그냥. 전자 한 개가 마이너스라고 써야지. 마이너스 1312kJ만큼의 에너지 준위를 여기서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무한대로 가면 에너지 준위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 자, 전자가 여기 있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주면은 전자가 탈출하니? 지금 얘가 갖고 있는 게 마이너스 1312kJ이지. 얼마 주면 돼? 플러스 1312를 주면 탈출하겠지. 탈출했다는 게 뭐야? 수소가 전자를 갖고 있었는데 전자를 탈출시켰어. 그럼 얘 수소 원자는 뭐 된 거니? 수소 이온 된 거지. 그게 이온화 에너지. 그러니까 전자를 탈출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야. 요걸 이제 화학원에서 배우는 게 우리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이온화 에너지가 막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냥 양이온을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죠. 거기는 별로 어렵지 않아. 화학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데가 양적 관계 따지는 거랑 중화하는 게 제일 어렵지. 그 두 가지를 빼놓고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우리 물리에서도 가장 어려운 파트가 역학적 에너지 쪽. 거기가 제일 어렵고 요 문제. 애들 요 문제 은근히 많이 어려워하니까 나중에 연습 많이 해야 돼. 근데 이거를 특강 중에는 이거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을 거고 이건 나중에 내신할 때나 수능 대비할 때 그럴 때 더 많이 다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번에 3번이기까지 했습니다. 대표 자료 분석 한번 해볼게요. 1번 자료 1번 141페이지야. 자료 1번을 여러분들이 3분 안에 푸시면 됩니다. 3분 드릴게요. 시작. 일단 3번이 다 됐고 둘 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1번
가는 톰슨 원자 모형이다. 가는 아니지. 저기 러더포드죠. 나가 톰슨이지. 1번 틀렸고요. 2번 가의 원자핵은 플러스 1을 띈다. 맞지? 러더포드의 원자핵은 플러스 1을 띄고 나에서 전자들끼리는 청력이 작용해. 그치? 둘 다 마이너스니까. 2번 가의 모형에서 원자핵의 존재를 알아내는 실험에 사용된 입자는 알파 입자 혹은 헬륨 원자핵 혹은 He2에다가 2사 쓰고 2 플러스 넣으면 되지. 자, 다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3번에 1번 가에서 전자는 임의의 궤도에서 원동한다. 이게 임의의 궤도냐 특정한 궤도냐 구분하는 게 좋고 맞는 얘기죠. 2번 가에서 원자 대부분의 공간은 비어있고 맞고. 3번 가에서 원자핵과 전자 질량은 거의 비슷하다. 아니지. 원자핵의 질량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1827분의 1 정도로. 그 다음 4번 나에서 전자는 응극선 실험 통해서 알아냈다. 맞고. 나에서 원자 내부는 대부분이 비어있다. 아니야. 나는 비어있는 게 아니고 가가 비어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자료 2 또 3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시간 다 됐고 1번 ABC라는 전자 3개가 있는데 이게 다 속박되어 있느냐? 특정한 궤도에서 원동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은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힘을 받으니까 원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속박되어 있다가 맞고요. 2번 원자핵에는 양성자가 1개냐? 아니지. 3개가 있지. 아까 저기도 썼지만 전자 개수만큼 양성자가 있어야 돼. 그래야 중성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해서 양성자는 3개 들어있다가 되는 겁니다. 3번 A가 원자핵으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일정하냐? 크기는 일정해. 크기는 일정해. 왜 일정하냐 하면 반지름 안 변하지. 원운동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 안 변할 거고 전자의 전해량과 원자핵의 전해량도 안 변할 거라서 크기는 안 변해. 방향은 변하지. 전기력의 방향은 계속 바뀌잖아.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전기력의 방향은 계속 바뀌겠지만 크기는 안 변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ABC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를 당연히 가까이 있는 게 세고 멀리 있는 게 약할 거니까 A, B, C 순서로 써주면 되겠죠. A가 가장 크다, C가 제일 약하다. 자, 3번에 1번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를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야.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지.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려면 힘의
크기만 일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방향도 일정해야 돼.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F는 ma를 일단 딱 떠올립니다. 이 가속도가 일정해야 돼. 그런데 가속도라는 녀석은 크기도 있고 방향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일정해야 돼. 가속도의 크기도 일정해야 되면 방향도 일정하다는 거는 한쪽으로만 계속 가고 있어야 돼. 한쪽으로만. 근데 얘는 계속 가속도가 이쪽이야. 가속도 이쪽이고 가속도가 이쪽이고 가속도가 이쪽이야. 왜 가속도가 저쪽?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라서 그래. 힘의 방향이 변하는 만큼 가속도의 방향도 바뀌고, 그래서 등속 원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다. 그 다음 2번 원자핵의 전하량은 전자의 3배다. 맞지? 아까 3개 있다고 했으니까 양성자 3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출처. 저 역학적 에너지는 아까도 얘기했던 에너지 준위야. 에너지 준위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어디로 갈수록 커져?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는 거야. 바깥으로 갈수록. 그럼 C로 갈수록 커져야지. A보다 C에서.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고 B가 더 크다가 돼야겠네. 자, 그 다음 4번 A, B,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의 합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의 3배가 될 수가 없지. 지금 저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A랑 B랑 C가 받는 힘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A와 B와 C가 받는 힘이 원자핵에 의해서 1이라는 힘을 받고 1이라는 힘을 받고 1이라는 힘을 받아가지고 A의 3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아니지. A가 1이면 B는 더 작아져야 되고 C는 더 작아져. 다 더한 게 어떻게 A의 3배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5번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는 무한히 먼 곳에 역학적 에너지 준위를 0으로 하면 속박되어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0보다 작다.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됐네요. 자, 그럼 내신 만점 문제를 5번까지 먼저 해볼게요. 시작. 자, 이것도 시간 추가해서 드릴게. 자, 다 되셨는 건가? 다 된 건가? 오케이. 그럼 1번부터 그냥 합시다. 시간은 맞같은데. 자, 1번. 원자 모형을 제한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일단 가장 먼저가 나, 그 다음이 다, 마지막이 특정한 궤도에서 원동하는 건 보어가 한 건데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2번에 가나다 공통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공통적이야. 원자핵이 존재한다는 거는 공통적이 아니지. 나가 아니지. 나는 없어. 원자는 전기적, 이거는 공통적이지.
그래서 기억과 디귿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톰슨이 발견했다 했고 원자를 구성하고 있다 맞고 질량 양성자보다 작다 맞고 원자 핵속에는 없죠.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음극선은 전자기파 아니에요. 입자입니다. 입자 전자기파가 아니다. 그런 줄 알았지 처음에. 그 다음 니은 음극선은 전기장에 힘 받았다 그랬지 아까. 전기장 때문에 휘어지고요. 음극선은 플러스 아니라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해서 니은만 정답 2번이다. 5번 문제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 맞아요. 중심에 원자핵 맞아요. 대부분 비율 맞아요. 질량택 원자핵 맞아요. 그리고 원자핵 전해량은 전자핵 전해량과 같다라는 거는 맞는 말인데 이걸로 알아내는 거 아니지. 우리가 알아낸 거는 플러스 전하라는 거랑 원자핵이 중심에 있다는 거랑 비어 있다는 거랑 대부분 원자핵의 질량 여기까지만 딱 알아낸 거. 1번, 2번, 3번.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자, 6번. 좀만 더 풀고 그럼 여기는 잠깐 지나가고 여기 144페이지 144페이지에 11, 12, 13, 14, 15 다섯 문제 시간 동일하게 시작. 자, 시간 다 됐고 다 했어요. 자, 그럼 1분만 더 줄 테니까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자, 시간은 다 아이 깨졌어. 에헤이. 아까운데 완전 아작이 났구만. 깨지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면목을 먼저 빌어주고. 자, 일단은 우리 11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여기에 금속부 A가 이렇게 있었대. 마이너스를 띄고 있었대. 이때 이 녀석이 뭐 가리키는 눈금은 뭐 0이었나봐. 아무 힘도 안 받았다는 뜻이지.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를 갖다 댔더니 1cm만큼을 딱 갖다 댔더니 B를 갖다 댔더니 얘가 이렇게 돈 거야. 원래 위치에서 이런 식으로 16만큼을 휘었대. 이때 16만큼 휘었다라는 이 수치는 받은 힘을 뜻합니다. 얘의 탄성력 때문인 건데 비틀림 저울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건 이제 탄성력 이용하는 거거든. 16이 힘이야. 그리고 얘네 둘 사이 거리는 1cm고 얘가 밀렸으니까 B도 마이너스였겠지. 그러면은 F는 K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에서 문제 보니까 일단 기억은 당연히 맞는 말이고 전하량을 2배로 했어. 그럼 전하량이 2배가 둘 중에 하나가 2배가 된 거잖아. 그럼 받는 힘도 2배가 돼야지. 받는 힘이 2배가 됐다는 건 얘가 32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틀렸죠. 그 다음 딕은 AB 사이의 거리를 2cm로 한다. 그러면 이 거리가 2배로 증가하는 것이 2cm라는 거야. 그럼 내가 R을 이만큼으로 증가시키면 제곱이니까 4만큼으로 증가하는 거야. 분모가. 그럼 결국값이 어떻게 돼?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지. 16이라는 힘을 받았던 게 4분의 1만큼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야. 얼마로? 4로. 그러니까 디귿은 맞죠. 12번 전하량이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Q가 있었는데 얘네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F였대. 접촉시켰다가 뗐어. 에다가 줄쳐봐. 접촉시켰다가 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를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배운 적이 있었을 거야. 플러스 3은 3개가 모자란다는 거지. 마이너스 1은 하나가 남는다는 거야. 전자가. 그래서 얘를 접촉시켰다가 떨구면 전자가 골고루 퍼집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Q와 플러스 1Q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접촉시켰다 뗐다는 건 더한 값을 2로 나눠라 이거지. 더해서 2로 나눈대. 그러니까 지금 전하량의 곱이 얼마로 줄어들었니? 전하량의 곱 3이었잖아. 전하량의 곱 1로 줄어들어. 얼마로 줄었어? 3분의 1로 줄었지. 거리는 똑같다고 했어. 문제에서 이 둘 사이의 거리는 똑같다고 했으니까 받는 힘은 거리랑 무관하게 3분의 1로 줄어든 힘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3분의 1만큼의 힘을 받는다. 이 R이 있었네. 미안. R이 2배 증가. 2배 증가. 그럼 제곱이니까 4배 증가. 그럼 3분의 1이고 3대 4분의 1. 얘는 3분의 1. 12분의 1만큼 힘 받았대야 돼. 12분의 1만큼 해서 12분의 1F라고 써주면 되겠다. 자, 13번 문제. 마이너스 Q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2랑 플러스 Q 세 점전하 ABC가 일직선상에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BC가 받는 힘 여기다 써보자. 좀 귀찮겠지만 세 개를 다 쓰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냥 마이너스 1이라 쓸게요. 플러스 2라고 쓰고 그리고 쟤는 플러스 1이야. 맞지? 거리는 1, 1이라고 쓸게. 그럼 얘가 받는 힘은 2개다. 얘는 얘가 힘을 주고 이쪽 얘가 A, B, C면 B가 힘 주는 거야. C가 힘을 줘. 이거 2개 더하면 B가 주는 건 R제곱분의 Q하면 Q2
1제곱분의 Q1 Q2니까는 이만큼 받지. 이렇게 쓰겠네요. 그 다음 C가 주는 거는 R제곱분의 2네 2제곱이지. 2제곱분의 Q1 Q2 4분의 1. 이거 누가 누구한테 준 거라고? B가 A한테 준 거고 C가 A한테 준 거야. 그럼 반장님도 바로 써버리자. 만약에 B가 A한테 이만큼을 줬으면 A도 B한테 그만큼을 줘. 이쪽으로 잡아 당기겠네? 이만큼. 이거는 누가 준 거라고? A가 B한테 준 거라고. B가 A한테 주면 A도 B한테 줘야 되니까. 그 다음 C가 A한테 준 게 이거였지. 이것도 작용 반작용. C도 A에 의해서 힘을 이렇게 받았을 거야. A가 C한테 준 힘 4분의 1을 이렇게 받았을 거야. 그냥 B, C 사이의 힘만 적어주면 된다. 이제 B, C 사이. B랑 C는 서로 R제곱분의 1제곱분의 Q1 Q2 2야 2인데 서로 밀지. 밀고 밀어. 2랑 2로 미는 거야. R제곱분의 Q1 Q2니까. 그죠? 그럼 이제 얘네의 반응을 다 적은 거지. 각각 두 개씩. A는 BC에 의해 힘을 받았고 B는 AC한테 받았고 C는 AB한테 받은 걸 다 썼어. 그럼 이제 다 더하면 돼. 얘는 4분의 9, 얘는 4분의 16, 얘는 4분의 얘가 더 세니까 4분의 8이 더 세니까 7. 자, 이런 식으로 힘을 받았네. 그럼 크기를 비교해라. 그럼 B가 제일 많이 받았고 A고 C다. 순서. 됐죠? 그래서 이건 이런 건 다 연습이야. 이런 연습을 통해서 받는 힘 어떤 식으로 계산하게 되는지 요걸 우리 몸에 익히는 거지. 자, 그 다음 14번 문제가 조금 중요한데요. 좀 중요하죠. F는 K 곱하기 R제곱분의 Q1 곱하기 Q2 여기 플러스 A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자리가 고정이 되어 있고요. B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대요. 그 말은 얘가 플러스니까 다르다는 거지. 이제 오른쪽으로 힘 받았잖아. 플러스니까 그런 거고. 얘가 멀어질수록 받는 힘은 줄지. F는 MA에서 받는 힘이 줄어들면 어차피 그동안 질량은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가속도도 줄어들어. 그래서 등가속도는 아니죠.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죠. 그 다음 B가 받는 전기력은 P랑 Q에서 P와 Q에서 P, Q, P까지가 2R, Q까지가 3R. 전하량은 안 변하잖아. 전하량의 곱은 변함없어. 1대1로 똑같아. 그런데 거리가 몇 대 몇이냐면 2대 3이야. 2대 3. 제곱이잖아. 제곱을 하면 4대 9야. 얘는 1대 1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받은 힘은 4분의 1 대 9분의 1이니까 9대 4. 그래서 2분의 3배가 아니라 4분의 9배라고 써줘야지. 15번 문제. 이거는 뭐 중학교는 중학교입니다. 저렇게 해놓으면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는데 이건 이제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딱 그냥 저거 하기 좋은 문제예요. 여기에 플러스 1을 가까이 가져갔어. 그럼 전자가 끌려오잖아. 이쪽은 털렸고. 그리고 이제 치워주면은 털린 거를 이제 다시 갖다 박아놓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떨어뜨려 놨다고. 털렸는데 돌아갈 길이 없네. 그럼 따로따로 대전된 상태로 있어야지. 기억, 가에서 B와 유리막대 사이에는 서로 인력이 작용한다. 그치? 마이너스로 대전돼 있었으니까 인력이 맞고, 니은 나에서 A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A는 플러스인데 틀렸고, 그 다음 나에서 A와 B 사이에는 그렇지 정정기적 인력이지.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거는 뭐 중학교 때 내용이어서 뭐 어렵지 않았을 거야.
자, 그럼 이제 요 나머지는 숙제입니다. 우리 같이 푼 거는 여기까지고 나머지 문제들은 숙제예요. 우리 이제 잠깐 쉬었다가 원자의 스펙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21분이니까 31분부터 시작을 할게요.